자, 이번 시간에 국어 역사에 대해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국어 역사를 갖다 전번에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것만 정리하고요. 자, 그, 아무래도 2학년 걸 바탕으로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본을 만들기로 했고요. 이거는 교과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자습서 활용해서 같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 교사용 교재를 뽑아서 지금 봤는데, 대충 뭐 학교에서 자습서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선은 학교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습서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대국어, 중세, 근대, 현대국어라고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몇 번 얘기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자, 고대 국어가 있고요. 자, 그 고대 국어서부터 언제까지 바로 이렇게 고대 국어가 끝나는 어쩌면 중세 국어로 들어가는 기점 자체가 여기에 고려가 성립되던 이런 10세기 때 있었던 측면이겠고요. 중세 국어 같은 경우 중세 전기와 후기로 나온다고 했죠. 바로 뭐가 이루어진 한글 창제, 그죠? 한글 창제가 이루어진 15세기 기점으로 해서 중세 전기하고 중세 후기 이렇게 나뉘는데 후기하고 그 다음에 근대를 나누는 기점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임진왜란 16세기에 의해서 이게 바로 근대하고 역시 더 나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근대하고 이제 현대를 나누는 기점 자체가 되는 게 가보개혁해서 19세기에 맞춰가지고 1894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죠.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처음에 역사의 흐름을 갖다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런 정도는 좀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기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자, 밑에 고대국어 얘기가 나오는데, 고대국어 얘기 나오는데 보면은 우리 선인들이 뭐 한반도에 살기 시작한 통일신라 시대까지 바로 그때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우리 고유 문자가 없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있었던 문자는 한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자를 갖다가 빌려다가 차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자, 그런 것들이 밑에 보면은 바로 고유명사 표기, 서기체 표기, 그 다음에 뭐 또 저기 이두, 구결, 향찰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건지 정도 여러분들 인식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 접근하려면. 그래서 보면은 고유명사 표기 같은 경우는 인명, 지명, 관명 등 고유명사를 표기하고자 한자의 뜻과 소리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서기체 표기 보게 되면은 한문을 국어 어순에 맞게 변형해서 국어 어순식 한문 표기 방식으로 신라의 임신서기석에 쓰인 글이 대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임신서기석, 서기석체를 갖다가 미리 한번 좀 보고 올까요? 우리 여러분들 저쪽 뒤로 넘어가 보시면 학습활동에 가시면 학습활동 1번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그 처음에 나와 있는 게 그 가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러한 그 처음에 그 뭐였죠? 고유명사 표기에 대한 측면, 그걸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때 당시에 이제 소나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얘기해 주기를 소나라는 이런 표기를 쓰려면 뭐 해라? 바로 이렇게 표기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에 얘기한 거 자체는 바로 필 소자이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이 어찌 나자, 요걸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 소자와 어찌 나자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한 거니까 이 사람 이름이 소나예요. 자, 그래 자기 이름을 갖다 좀 적어주세요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여기 앞에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소, 나 라고 하는 음을 갖다 이렇게 활용하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무슨 표기? 음차 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 저렇게 쓰다고 하다 보니까 한자가 참 쓰기가 복잡해요. 그죠? 쓰기가 어려우니까 저 글자 말고 나 좀 쉬운 글자로 안 될까? 라고 해서 바꿔줬어요. 뭐라고요? 자, 이러한 글자로 이 글자는 참 쓰기도 편하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건 뭔데? 바로 봤더니 쇠금자이고요. 그 다음에 내천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나가 어디 있는데요? 네, 여기에 소, 여기에 나 라는 것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었다는 측면. 그래서 소나 혹은 쇠네 이런 식으로 읽었다는 측면인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뭐 어떻습니까? 이번엔 소리가 아닌 훈, 뜻을 이용했네요. 그래서 이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은 훈차 표기라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바로 한자의 이런 고유어를 갖다 나타내는 데 있어서 바로 무엇을 훈과 뜻과 이러한 소리를 갖다 이용해서 썼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 밑에 서기석체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하는 바로 저 앞에 이러한 천전서라고 하는 하늘 앞에 맹세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글귀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쓸 때 여러분들 거기 다음 페이지를 한번 좀 볼까요?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2번에 자 나와 있습니다. 원래 한자 어순으로 본다면 먼저 맹세할 서, 그 다음에 하늘천, 그 다음에 앞전 이렇게 해서 순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순서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늘 앞에 우리는 맹세하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순과 한자의 이런 어순과 우리말의 어순이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맹세할 서자와 그 다음에 이런 하늘 천자와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앞전자 앞전자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을 바꿔서 바로 어떻게 하늘 앞에 우리가 하늘 앞에 뭐하다 맹세하다 라고 하는 순서를 이렇게 바꿨다는 측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순을 우리말에 맞게 바꾼 이것이 바로 뭐다? 서기석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 구결, 향찰이 있습니다. 앞에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이두는 서기체 표기의 조사와 어미 같은 문법 형태소 표기를 첨가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사용됐는데 신라시대는 다양한 계층에 폭넓게 사용되었으나 고려 중기 이후에 주로 하급 관리들의 공문서 작성 등 특수한 영역에 국한돼 사용되는 이러한 표기를 가져왔다라는 측면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구결이 있습니다. 구결은 한문이랑 원문을 읽거나 해독할 때 그 의미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문어구 사이 덧붙여 우리말 조사나 어미와 같은 토를 말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두 구결은 그다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긴 힘들어서 이걸 갖다가 따로 이렇게 보여주고 시험 문제를 잘 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밑에 있는 바로 이 향찰입니다. 자, 어휘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리고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은 소리의 이런 한자의 소리를 빌려서 우리말 문문이란 문장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신라에서 고려 중기까지 향찰 표기가 이렇게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잠깐 또 여러분 가서 보신다면은 자, 우리 아까 봤었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학습활동 1번에 자, 거기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결혼하고 맞둥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사실은 이 원래 오른쪽에 써 있는 것은 우리 현대 어플이로 되어져 있는 측면이고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읽었을까라고 해서 여러 이제 학자들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한번 좀 적어놔 본다면 선화 공주 님은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두 번째 남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남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남 그즈지 얼어 두고 이렇게 쓰였어요. 그 다음에 맞둥방알 자 맞둥방알 밤에 몰래 안고 가다 할 때는 무슨 밤에 몰 안고 가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쓰여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앞에 있는 한자를 갖다가 훈차냐 음차냐 이런 식으로 맞춰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시험지를 낸다면 뭐 얘는 시험지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본다면 훈차 표기하고 음차 표기 나누는 거 요거에 대한 시험은 낼 수는 있어요. 학교에서 혹시라도 이걸 훈차 표기, 음차 표기를 갖다가 나눠가지고 어떤 게 훈차냐, 어떤 게 음차냐 이걸 골고루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보고서 야 이게 어떤 게 훈차고 어떤 게 음차 이걸 다 외우려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 그 다음에 1, 2, 4, 6, 그 다음에 1, 5, 7, 8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한자의 이러한 순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줄에 있었던 선화, 공주, 주은 할 때 주 다섯 번째가 바로 뭐예요? 네, 훈차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밀치가 량치고 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도 보면은 바로 어떻게 1, 2, 4, 6 여기가 훈차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마 같은 경우도 어떻게 얘도 훈차입니다. 요 자체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야을, 묘을, 포경, 거역 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에서 보면은 바로 1, 5, 7, 8 여기가 바로 훈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제 있는 것은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시험을 보면 시험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순서에 맞춰서 5, 1, 2, 4, 6, 1, 2, 5, 7, 8 순서에 맞춰서 혹시라도 이 시험이 나왔다 라고 하면 한자에 가서 무조건 이거대로 거기다 순서에 맞춰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리고 그것과 자 볼 때 5개 중에서 아닌 거 찾는 문제 정답 찾으시면 됩니다. 옛날 시험 때 다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시험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시험은 안 됩니다. 요거 가지고 시험 안 될 거고요. 제가 그냥 한번 요거는 이런 식으로 썼었다라는 걸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우리 거기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선화공주 주은 할 때 이제 6번째 바로 음차 같은 경우는 바로 뭘로 쓰였다? 보조사 은으로 쓰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네, 그거 좀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탐일치가 량 할 때 얘도 지금 보면은 음차인데 뭐랍니까? 얘는 형식 형태소로 쓰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형식 형태소. 그 다음에 그 양치 고 맨 끝에 있는 고 바로 요걸 갖다 말하는데요. 고 자체가 이게 바로 이게 형식 형태소를 갖다 얘기하는데 연결 어미 고 이런 것으로 이제 사용했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요거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지금 마뚱바 이 을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표 조사 리을 바로 이걸로 쓰인 거거든요. 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음차로 쓰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의 할 때 요 의 같은 경우 뭐뭐에로 쓰였어요. 요거 자체가 그래서 역시 음차의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견이라는 바로 요거 자체로 보면 음차로 이렇게 쓰였고요. 얘는 지금 현재 연결어미 고라고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전적으로 그동안에 나왔었던 건 아까 제가 했었던 숫자 맞춰서 그러한 문제였다면 여기는 조금 변형된 문제인 것 같아요. 요거 자체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첫 번째 줄에 은이 바로 보조사 은으로 쓰였다는 측면 보고 하고요. 선화공주님 은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연결어미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그지지 걸어두 고라고 하는 바로 요 부분에 있어서 음차의 연결어미 그걸 갖다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 목적조사 아까 박동방 알 이 부분에 대한 바로 목적표 조사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밤에 할 때 에 라고 하는 부사표 조사 에로 쓰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고 고라고 하는 바로 요 고로 쓰여서 여기 자체에서도 연결어미로 이렇게 쓰였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하고 여기 자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얘네들에 대한 이러한 그 하나의 형식 형태수로 쓰인 이러한 형태 이걸 갖다가 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요거 좀 꼭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6페이지 다음 페이지 또 3번 좀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게 주가 2번 쓰였다. 한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빌려 쓰고 있는지 설명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앞에 나온 첫 번째 주는 한자의 음을 빌린 것이고 두 번째는 한자의 뜻을 빌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겠죠? 다섯 번째 바로 요거 자체가 요게 음을 이용했다는 거 그걸 물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이란 숨을 은자 아까 이 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여기 은이라고 하는 바로 요걸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밑에 있는 것처럼 보니까 은을 표기하고 있는 은은 바로 우리말의 어떤 요소를 표기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얘기했는데 요거 자체가 국어의 보조사 은이라고 하는 측면 이걸 표기했다는 거 그걸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여러분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 조금만 더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좀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인데요. 211페이지의 중세국어 이미 여러분 정리를 다 하셨겠지만 첫 번째 된소리가 전기 중세국어식에 등장하여 점차 발달했다는 측면. 그러니까 중세국어에 있어서 이러한 그 된소리 자체가 이제 성립하던 시기였다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짓을 꾸짓이라든지 그 다음에 끌, 뒷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러한 된소리 거기 보시면 근데 꾸짓하는 뭘로 되어 있어요? 시옷개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비읍개하고 비읍 시옷개 자 얘네들은 모두 뭐였어요? 합용병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자 라는 측면. 그런데 시옷개 자 이것은 어떻게? 된소리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순경은 비읍, 자, 반치음, 여린이읍, 옛니은, 아래아 등이 사용됐다는 측면 네, 보고 볼 수 있고요. 겹자음이 모두 발달되는 어조장군이다 라고 하는 측면. 겹자음, 합용명사 바로 이걸 갖다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보시더라도 비읍계, 비읍시읍계 이렇게 갖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서로 된소리하고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음조가 비교적 잘 지켜지는 편이었다는 측면. 자, 모음조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모음조화에 대한 것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이루어지는 걸 갖다 얘기하죠. 자, 양성과 음성을 아직까지도 헷갈리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자, 양성과 음성 같은 경우, 자, 얘기할 때, 아래아 같은 경우는 양성이었고, 으라는 것이 음성이었다. 이는 어떻다? 중성이지만 어디에 가까운? 음성에 가까운 이러한 중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땅 위에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오른편에 이렇게 하늘이 있다. 라고 하는 건 양성이었고, 땅 밑으로 들어가거나 사람의 왼편에 있는 것은 이건 다 음성이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처음 만들어진 초출자 같은 경우는 이렇고, 초출자와 다시 만들어진 제출자 같은 경우, 요라든지 야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유라든지 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다? 이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양성, 음성으로 나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여기에다 이제 좀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기에 뭐 와라든지요, 이렇게 워라고 하는 차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에나 혹은 예나 혹은 아니면 에나 예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음성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양성과 음성 나뉜 거 잘 좀 여러분 봐주세요. 특히 그러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거 모음조화라는 것은 몇 세기만? 15세기만 철저하다라고 하는 이것만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방점을 사용해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를 표시했다는 측면. 자, 방점은 분명히 뭐다? 음의 높낮이를 나타낸다고요. 자, 그런데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면서 기본적으로 어떻다고요? 지금 현재 상성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도 현재 남아있다. 무엇으로? 장음으로 이루어지는 걸 남아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평상거입해서 말씀드렸었죠. 낮은 데서 낮은 데로 가면 평성,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면 상성, 높은 데서 높은 데로 가면 거성이다라고 했었고, 평성은 점이 없거나 상성은 점이 2개, 그 다음 거성은 점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입성은 빨리 입다는 소리라고 해서 종성받침에 그드브스가 들어가는 경우다라고 했었고요. 자, 여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1학년 거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점을 사용해서 자 그렇고 이어적기 연철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15세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어적기 방식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얘기했었죠. 뭐 연철로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16세기 가면서 이어적기 방식에다가 무엇이 바로 여기에서는 끊어적기 방식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끊어적기 방식이 보편적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16세기 내지 17세기까지 가면서 이제 또 이렇게 끊어적기까지 모두 포함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 거듭적기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거듭적기는 보편적이라 치면 보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모두가 다 한꺼번에 쓰였다는 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언제 그렇게만 쓰이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직까지도 거듭적기, 끊어적기 이해 못하시는 분들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말쌈에다가 2라는 주격조사를 넣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15세기 같은 경우는 말쌈이가 되겠고, 16세기 같은 경우 끊어적기는 뭐가 된다? 말쌈하고 2 이렇게 끊어 쓰는 거죠. 그 다음 17세기 가서 거듭적기로 가게 되면은 뭐가 된다? 말쌈 하지만 그것이 하나 더
미 하는 이렇게 양쪽에서 두 개 다 쓰이는 경우를 갖다 얘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세 개로 썼네요. 미안해요. 여기다 이어적기, 그 다음에 끊어적기, 거듭적기 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받침은 주로 8개의 초성자로만 적도록 하였고요. 현대국어와 달리 종성의 디귿과 시읒의 음가를 구별해 사용했었다는 측면. 그죠? 자, 그래서 활종성법 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얘기하면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거기다 옛니을 갖다 쓰게 되었다라는 측면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근대로 가게 되면은 근대 국어로 가면 몇 세? 이게 바로 칠종성으로 변한다는 거죠. 근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17세기 이후를 갖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역, 니은 이때는 누가 바로 디귿이 아닌 시읒이 대표어가 돼서 리을, 미음, 비읍, 시읒 그리고 옛니은 미안합니다. 옛니은 15세기에서 끝났죠. 이렇게 이응으로 이루어지는 형상을 갖다 보여왔다는 측면, 그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바로 어떤 게 더 있어요? 바로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게 있죠. 종성, 부용, 초성은 초성에 썼던 것을 어디? 종성에도 모두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 처음 한글이 만들어질 때 사실은 세종대왕께서 바로 우리의 국왕 구조를 바탕으로 형상화시킨 것을 갖다가 상형화시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그 다음 미은, 그 다음에 시읒, 그리고 임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을 병서체 표기했고, 연서체 표기했고, 이렇게 이체자,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냄으로써 이런 글자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때에 초성은 이렇게 만들었지만 종성까지는 만들긴 그렇다. 바로 종성이라는 것은 초성인으로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 라고 하면서 일부러 만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초성인으로 종성에다가 모조리 갖다 쓰게 됐단 말이야.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로 이건 처음 초창기 때 한글이 만들어진 초창기 때의 이러한 모습이라면 여기에서 어떻게 바로 세종 어제 훈민정음 세조 6년이 되던 시기 때에 바로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보시게 된 얘는 어디에?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가 이게 만들어진 게 1446년 혹은 47년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런데 팔종성법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얘는 자, 우리 시험법에는 안 들어가지만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쪽에 가게 되면 이제 팔종성법에 대한 이러한 모습을 갖다 엿볼 수 있어요. 요 자체가. 그리고 이제는 근대 가게 되면은 노골대원에 우리 뒤에 나오죠. 바로 그런 거라든지 통해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성 표기 방식 자체가 이렇게 변해왔음을 갖다 한번 좀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거 211페이지 정리 한번 보시고요. 문법적인 거 주격조사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공부를 전번주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원래는 이만 쓰이는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앞에 보면은 뭐가 됐었어요? 자, 전 시간에 했던 거 아직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다시 꼼꼼하게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험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난 저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전 시간에 우리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용어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걸 다시 한번 분명히 보고 오셔야 돼요. 자,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할게요. 종성의 받침이 자음으로 이렇게 올 경우에는 이, 그죠? 그 다음에 이 모음이나 자, 반모음 이, 그죠? 자, 반모음 이것 이외에 모음이 오면 그러면 이, 그죠? 그러나 이 모음이나 혹은 반모음 이가 온다 그러면 어떻다?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는 이라는 현상이 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대신에 가라고 하는 이런 주격조사는 나중에 근대 이후에 나오게 되는 측면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황금을 했었어요. 우리 자, 예를 든다면은 우리 말쌈 플러스 이, 그죠? 여기에 종성 받침이 있으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자, 우리 저기에 있었죠?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바로 홀배 이셔도 배라고 하는 측면. 근데 이거 자체가 원래
파는 가. 그러니까 가, 이게 바로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쓰면 바로 폴, 바 플러스 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요거는 뭐 있어요? 우리 용비어천가 바로 불휘 있어요. 그죠? 여기에 이 모음이 있죠. 이 모음이 있다 보니까 이 뒤에는 어떻게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뭐 세미, 부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 뭐 이런 것들도 이해가 들어져 있네요. 체온이 조사와 결합할 때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나무가 있는데요. 원래 나무는 남기역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뭐 현대구의 나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은 나무일 때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모음이 와도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기역일 때는 어떻습니까? 뒤에 모음이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 얘네들은 지금 거기 끊어 써 있긴 하지만 보면 이래요. 남기역 플러스 안이 왔다라고 하면 이어졌기 위해서 남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기역 고경체언이라고 해서 요거 자체가 기역 고경체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읗 종성체언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데 변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하나의 이러한 그 형태가 두 개로 나뉘어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측면입니다. 이것은 자, 저런 글자들을 다 외워야 됩니까? 언제 외워요?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세기 때는 단독형을 쓰일 때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혹은 와 이런 것들과 결합할 때 나무 그 다음에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남기역이라는 것으로 됐대요. 요거 자체가. 자, 그래서 이야기한 대로 얘는 단독형 혹은 아니면 뒤에 플러스 뭐뭐와 이렇게 올 때 나머지는 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네, 저걸 외워야 되나? 뭐 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단독형 그다음 뭐 와가 올 때 이것도 있네. 이건 뒤에 저기 조사인데 이 조사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모음이 아니라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이때도 모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여기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체는 핌, 객체는 핌, 상대는 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알다시피 주체는 핌 서너번 의미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 주체는 핌 서너번 시하고 샤. 시 뒤에는 원래는 이게 자음이 오고 그 다음에 샤 뒤에 모음이 오는데 굳이 이걸 나눌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하고 샤가 있으면 잘 보되 이걸 뭐 할 때 이것을 현대어 풀이할 때 현대어에서 보기에는 현대어도 뭐가 있어요? 시라는 선어말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존재하냐 아니냐 이걸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객체는 핀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것은 삽잡잡을 얘기하는데 자, 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잡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어요. 삽 같은 경우는 바로 누구? 우리 앞에 김범수형이 온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김범수형하고 다퉜어요. 다퉜는데 죽도록 쳐맞았다고 했죠. 그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울었네요. 그래서 유성음형. 자, 울림소리라고 했어요. 제가 노란 양말 여기다가 뭐예요? 모음을 갖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뒤에 삽잡잡이라고 하는 얘네가 나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나올 때 뒤에 누구랑 합쳐질 때? 자음과 합쳐질 때요. 하지만 이게 모음이랑 합쳐지면은 삽, 자, 순경은 비읍, 그 다음에 잡, 이거 순경은 비읍, 그 다음에 잡, 하면 이것도 순경은 비읍이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가 만날 때는 이러한 현상을 갖는데요. 얘네만 그러냐?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비읍이 뒤에 모음이랑 이루어지면 얘네들은 순경은 비읍으로 변화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네요. 다른 거에서도 보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모음이 오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한 이어졌게 하면 다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자,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 할 때 보게 되면은 상대 높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책에 들어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하나체, 하야셔체, 그 다음에 하쇼셔체에서 나온 것은
이거는 우리 종성의 표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하고 이은 우리 뭐였어요? 바로 서너말어미에 대한 측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말하는 것처럼 상대를 낮출 때, 그 다음에 하야셔체는 이것은 청자를 존중하며 높일 때, 그렇지만 하쇼셔체는 아주 많이 높였을 때, 우리 그래서 저주에 가게 되면은 하쇼셔체가 바로 나오는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하고 it이라고 하는 우리 서너말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있었습니다. 우리 이하고 it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이하고 it이 있는데 이때 이는 뭐였어요? 이때 얘는 평서문 나올 때, it은 뒤에 의문문이 나올 때라고 했어요. 그죠? 의문문 저주가 한 번 더 나오죠? 오, 다시 말하면 고의 이러한 형태와 아라고 하는 이러한 가의 이러한 형태, 이걸 말하는데, 고의 형태가 오게 되면 바로 어떨 때? 설명 의문문, 그 다음에 아가 올 때는 이때는 판단을 얘기하는 판단 의문문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명 의문 같은 경우는 얘 때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의문사가 존재한다는 거. 근데 판단일 때는 의문사가 존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의문사는 뭐 어떤 이라든지 누구라든지 무엇 이런 것들 다 의문사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석고상절 우리 나와 있는데요. 이미 우리 앞에서 설명을 제가 해드렸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되겠고요. 어휘 측면 보면은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은 고유어가 많이 쓰였다는 거, 한자어를 많이 사용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거, 그 정도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중국어가 귀화해서 고유어로 된 거, 몽골어가 들어와서 근래 외래어로 된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국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뒤에 가시면 바로 그 노걸대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노걸대원회가 시험 범위로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근대 국어에 대한 특징도 알고는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근대국어 특징까지만 잠깐 보고 그 다음에 할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중세국어를 생각하고 있다면 근대국어는 접근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대국어에 보시면은 17회 19세기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6세기 후반부터 동요하던 성조가 사라지고 방점도 표기도 사라졌다는 측면. 네, 방점이 없어졌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세 국어에는 어떻게 방점이라는 기준을 준다면, 중세는 방점이 있었다면은 근대 국어에 오면 방점은 사라졌다는 측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반치음은 16세기부터 약화되어서 17세기에 소실되었으며, 자, 이 예디음도 종성에서만 이렇게 실현되고 글꼴도 이음으로 바뀌었다는 측면. 자, 거기서 말한 것처럼, 자, 중세국어 때는 자 15세기 때 신경은 비읍, 반치음, 그 다음에 예비음, 그 다음에 여린이음, 아래아 이런 게 쓰였는데요. 자, 그런데 근대에 와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신경은 비읍은 오하고 우로 이것이 현대국에 와 쓰이고 있고, 반치음 같은 경우는 사라지거나 혹은 시옷으로 이렇게 쓰였다는 측면 볼 수 있고요. 옛이음은 이음으로, 여린이음은 아예 없어지고요. 반치음은 저거는 반치음의 의미 변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늘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얘기했었어요. 하늘에서 뒤에 나오는 아래아가 먼저 첫 번째로 이것이 으로 변하고 앞에 있는 것이 두 번째로 아로 변한다. 순서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니저 같은 경우가 그렇답니다. 니저 같은 경우 니어, 손조도 손소, 하나이다가 이제는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옛니형이 사라진 모습. 선생님 아래아 있는데요? 네, 아래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라고요. 아래아 같은 경우는 바로 뭐합니까? 얘는 지금 이제 변하는 순서는 이렇게 현대국으로 오면서 변하는데 16, 17세기, 17세기, 18세기 들어가면서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쓰여요. 그런데 의문상에 있어서는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현대국어 그대로 갖다 읽어주시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모음에서는 아래아가 점차 소실됐다는 거. 자, 둘째 음절 이하 주로 그 다음에 첫째 음절 아.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읍 시옷 같은 이런 어두장군 소멸됐다고요. 그 다음에 시옷 계열의 이러한 된소리 된시옷 이러한 표기로 정착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모음이던 애와 애가 18, 19세기에 단모음을 변했다는 측면이에요. 그렇다면은 다시 말하면 중세고 때 애와 그 다음에 애는 뭐였다? 얘네는 이중모음이었다라는 측면이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아, 얘네가 단모음이 됐구나 라고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모에서 애하고 애는 단모음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순음 다시 말해 입술 소리 밑에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순 모음이라는 것이 미음, 비읍, 피읍, 비에 모음이 오면 이게 우 모음이 되는 거. 우가 평순이고요. 그 다음에 우가 원순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순이라는 거는 제가 물불풀 발음하기 쉬워요. 근데 물불풀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순 모음으로 변했다라는 측면. 중세고 때는 이것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역시 근대로 와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측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한 두음 법칙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두음의 어두의 니은이 탈락되기 시작해서 17, 18세기 구개음화도 점진적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세고의 원순 모음나무나 두음 법칙이나 혹은 아니면 구개음화나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얘들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근대에 와서는 모두 이루어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종성의 디귿과 시옷은 발음 사이 구별이 어려워지면서 디귿을 시옷으로 적는 경향이 일어나 종성에서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일곱자. 아까 얘기했죠? 이쪽은 팔종성을 갖다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이쪽 근대에 와서는 칠종성이다라는 측면. 이때는 디귿과 시옷이 한꺼번에 이렇게 있었지만 이때는 시옷이 대표음이라는 거. 이때는 이응이었지만 이때는 이응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거. 이걸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 이어적기 방식이 현대 끊어적기 방식과도 같은 이러한 과도기적인 이러한 현상으로 거듭 적기 영상이 일어났었다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문법에 자 아까 주격조사 이밖에 없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가가 출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고요. 객체중 선어 발음이 네 없어집니다. 객체중 선어 발음이 없어지고요. 명사형음이 옴음이 음으로 변하고 기가 활발하게 쓰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휘에 있어서는 한자어로 많이 대체되기 시작해요. 중국을 통해 문물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면습인 거고요. 그래서 가보기역 이후에 일본식 한자가 또 많이 들어오게도 되고 어휘의 의미 변화도 이렇게 일어났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의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종어 제국민정에서 하셨듯이 의미 축소, 그 다음에 의미 확대, 그 다음에 의미이라는 이동에 대한 측면이 있었죠. 밑에 나오는 어여쁘다 같은 경우는 어리다 같은 경우 이게 다 의미 이동에 대한 측면인 거죠. 의미가 현대어가 완전히 다르니까 의미 축소는 노미 기억나시죠? 보통 사람에서 나이가 적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고에 대한 측면 밑에 있는 것은 이거는 뭐 별로 볼 게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216페이지까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좀 이따가 우리 용비어 청각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